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무당이 굿을 것을 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굿이라는 건 꼭 귀신을 달래거나 쫓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는데요. 그럼에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굿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는 쉽지 않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생전 처음 목도한 굿하는 현장에서 경험한 섬뜩함을 보실 겁니다. 만약 저라고 해도 이분들처럼 옆에서 계속 구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작년 여름 강원도에 위치한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께서 땅을 사서 펜션을 지으셨고 곧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친구들을 먼저 불러서 다같이 놀고 가라고 하셨기에 흔쾌히 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 보니까 너무 설레어서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친구 한 놈의 차를 타고 아침 일찍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기 전에 점심도 먹고 카페도 들렀다가 근처 마트에서 장도 많이 보고 드디어 펜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간다고 표현한 이유는 말 그대로 산속 깊숙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작다고 하지만 강원도에 이렇게 한적하고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 외진 곳이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강을 끼고 한참을 달린 후에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한참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했는데 꼭대기쯤에 가니까 멋진 펜션이 눈에 들어왔죠. 다만 그 주변에도 이미 다른 집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었고 땅 작업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산을 깎아 층층이 집들을 새로 짓는 것과 비슷했죠. 그럼에도 마을 어귀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인지 아주 오래된 집들이 몇 채 보였고 밭도 있을 정도로 신식과 구식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 펜션으로 가서 구경부터 했죠. 단독채와 별채까지 해서 달랑 두 채로 구성된 펜션이었지만 넓은 잔디밭에 그네, 바비큐장까지 너무나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애초에 고급 펜션으로 상품화를 하려다 보니까 가격도 만만치 않아 보였죠. 앞으로는 드넓은 산맥을 볼 수 있었고 마을 입구에 계곡까지 있어서 같이 놀러온 친구 4명은 그저 들뜨고 행복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총 2박 3일을 보내기로 했는데 첫날은 펜션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밤새 불멍을 하고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오후에 일어나 라면으로 대충 해장을 하고 계곡으로 가서 놀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라 징을 치고 꽹과리를 울려대는 소리가 아침부터 들렸거든요.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잤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정신이 얼얼할 정도로 시끄럽고 거슬렸습니다. 거실에서 다같이 자던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나서는 저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놈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대충 겉옷을 집어들고 밖으로 향했는데 거의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싶어서 담배도 한 대 피울 겸 저도 겉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죠. 문을 열고 나가자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마을 입구에 위치한 어느 집에서 들리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 집에 가까워졌을 때 이게 그냥 음악만 틀어놓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집 마당에서 진을 펴놓고 구슬하고 있더군요. 이미 구경 온 사람들도 많아 보였고 그 중에는 먼저 나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었는데 TV에서나 보던 무당이 마당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색 빛깔의 한복 같은 걸 입고 있는 무당은 한 손에는 방울을, 한 손에는 납작한 철로 된 뭉치를 들고는 죽어라 뛰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다가 친구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겨우 갔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굿하는 거라고 여기 귀신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귀신이길래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일단 굿을 하는 광경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경을 하고 있으니 펜션에 있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여기 굿하고 있다고 조금만 구경하다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픽 쓰러지더니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버리더군요. 순간 징소리도 멈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뜬 무당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양팔을 막 휘저으면서 주변을 빠르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뭐라도 찾는 것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붙잡고는 빨리 가져오라고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무당과 같이 온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경악을 했는데 저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무당은 픽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일어나서는 가만히 허공만 쳐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는 걸까 보고 있는데 주변을 찾다가 뭔가 줍는 것 같은 신용을 하고는 그걸 마시는 행동을 하더군요. 마치 마임을 하는 것처럼 물병 같은 걸 집어들고는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해를 할 수 없던 저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머 어머 하는 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저걸 무당이 어떻게 한 거냐고 큰 소리로 물어보는 아저씨까지 있었습니다. 도저히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옆에 있던 분들에게 여쭈었지만 무당의 행동을 보고 있느라 다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무당의 정신이 든 것인지 땅에 떨어뜨렸던 기구를 집어들고 요란한 징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처음 봤던 것과 똑같은 춤을 췄습니다.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경하다가 친구와 펜션으로 돌아왔죠. 다들 잠이 깬 건지 눈을 뜨고 있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광경들을 설명하며 대충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라면을 끓여 먹고 당초 계획했던 계곡으로 향해 물놀이를 했죠. 그렇게 저녁에 돌아와 음식도 시켜 먹고 재밌게 놀았는데 펜션을 데려와준 친구놈이 밖에 잠깐 나갔다가 심각한 얼굴로 돌아오더군요. 다들 왜 그러냐고 혹시 뭐 문제 생긴 거냐고 물었는데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애써 화기애애한 척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애들도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싶어서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같이 밖에서 불멍을 때리고 있는데 그놈이 말하더군요.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있었던 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지금껏 그냥 까먹고 있었던 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섬찟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굿 왜 한 거냐고 정말 귀신 때문에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연구도 없어서 그냥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새로 집을 짓고 살겠다는 임자가 나타나서 집을 샀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집과 얽힌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굿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이 내 가족이 줄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이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아들놈이 부모님과 절연하고 집을 나가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간 연락도 되지 않아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었지만 대신 돈을 빌려주는 고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불가한 신용불량자들 대상으로 고리업을 했는데 막말로 다 털린 사람 먼지까지 털어먹는 일을 했던 거죠. 1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50만원을 미리 받을 정도로 악독한 일인데 그걸 하다가 몇몇 고객이 실제로 죽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도 그 마을에 나름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오전에 있었던 굿이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무당 말로는 그 아들이 지은 악독한 업보 때문에 죽은 거라고 했다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들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줬던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누나도 자결했고 그 모습을 보던 부모님도 한날 한시에 죽었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누나는 집에 있던 농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는데 아침에 저와 친구가 봤던 무당이 뭘 마시는 행동이 그거라고 하더군요. 무당에게 누나 영혼이 쓰였을 때 죽기 직전 행동을 그대로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던 동네 사람들이 기겁을 했던 것이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했던 것은 부모의 영혼이 깃들어 그랬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같이 보던 친구와 저는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연하게도 무당 같은 건 살면서 본 적도 없었고 귀신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런 광경을 보았고 아무것도 모르던 무당이 그 행동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불멍을 하고 있는 내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친구한테 그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넷 모두 겁에 질려서 한동안 괜히 다른 대화 주제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구슬했다고 해도 그 집에서 사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야 잘 모르지만 귀신을 달랜다고 그 귀신이 온전히 떠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굿하는 모습만 봐도 진짜 무섭긴 합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죽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더 소름이 끼치죠. 구슬할 때 무당이 귀신을 받아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많은데요. 이번 이야기서처럼 생전에 억울했던 일을 토로하는 일도 있고,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악에 바쳐서 난리를 친다고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물귀신을 건져 올릴 때 무당이 정말로 물에 잠긴 것처럼 계속 거품을 물고 말을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생생하고 라이브하게 말입니다. 구경거리로 호기심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무섭긴 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속칭 영안이라는 건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존재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신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안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영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상당 기간 영안이 트여 있다가도 어느 순간 영안이 사라져서 더 이상 귀신을 보지 못한다고도 하는데요. 뭔가 좋은 능력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영안이 절대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어쨌든 빨리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부모님도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고 저도 그냥 평범하게 어디든 붙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대기업을 꿈꾼 것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곳이 지금 바로 얘기할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지방에 있는 가구 제조 회사였고 현장직이긴 했지만 가끔 사무도 보고 외근도 나가는 그런 복합적인 포지션이었어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이 정말 드물었죠. 저보다 어린 사람은 아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 회사에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이상한 걸 자주 봤거든요.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귀퉁이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착각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착각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걸 영안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걸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이 되고 나니깐 그런 감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옛날엔 밤마다 이상한 형체를 봤던 눈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된 겁니다.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그런 걸 보면서 겁에 질려 살기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요. 어쨌든 저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잔업을 처리하는 건 일상이었고요. 회사 자체가 워낙 체계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잡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딱히 그게 싫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나 차장님이 시키는 일은 절대 마다하지 않았고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일부터 거래처에 직접 나가는 외근까지 다 맡아서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반년 정도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날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이었죠. 회사 도착 시간이 6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회사 사무실에는 부장님 한 분만 남아 계셨고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저도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죠. 한 20분 정도 그렇게 집중해서 일하다가 잠시 밖에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중에는 뇌가 식을 틈이 없으니 가끔 그렇게 바람을 쐬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시 외곽 쪽, 정확히 말하자면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는 컨테이너 형태의 창고가 있었죠. 그 창고는 좀 오래된 것처럼 보였는데 시제품이나 오래된 서류, 공구 같은 걸 거기다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물건이 어떻게 쌓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피우면서 멍하니 회사 뒤편을 바라보다가 문득 귀에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 이런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죠. 너무나 날카롭고 얇고 귀를 찌르는 소리,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무언가를 끌거나 긁는 것처럼 느껴졌죠.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차장님이 혹시 창고에서 뭔가 찾고 계시나 였습니다. 그분이 최근 시제품을 직접 챙기시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저녁 늦게까지 그 창고를 드나드셨거든요. 하지만 슬쩍 창고 쪽을 봤을 때 불은 꺼져 있었고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아주 희미하게 계속 들리고 있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담배를 끄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회사에선 큰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전 직원이 다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장님부터 말단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공식적인 회식이었죠. 그래서 다들 일을 최대한 퇴근 시간 전에 마무리하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전부터 외근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오후엔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원래 6시쯤에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회식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날따라 일이 계속 밀려서 결국 6시가 넘도록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저 먼저 자리 좀 정리하고 갈게요. 7시쯤에는 도착하겠습니다. 부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 문득, 정말 문득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또 들려오는 겁니다. 뭔가 날카롭고도 어정쩡한 설명하기 어려운 금속성의 소리. 저는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계 오작동인가 혹은 도둑이 들어온 건가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죠. 회사에 혼자 있다 보니까 왠지 누가 몰래 들어와 있어도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사무실을 조용히 나와 복도를 따라 창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점차 창고로 가까워지고 있는 와중에 뭔가 위화감이 들더군요. 창고 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지만 오늘은 미묘하게 살짝 열려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 어두운 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 손이었죠. 시커멓고 말라붙은 것 같은 손, 그 손가락이 창고 철문을 천천히 긁고 있었습니다.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제 눈이 잘못된 건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몇 초를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갑자기 튀어나와 철문을 퍽 하고 치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며 뒷걸음질을 쳤고 거의 기어가듯 사무실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땀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죠.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고 아무거나 집어들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회식 장소가 어딘지도 잊고 그냥 무작정 거리로 나왔지요. 한참을 헤매다가 정신을 겨우 추스르고 핸드폰을 열어 회식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식당으로 향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이 창백했는지 옆자리 선배가 슬쩍 물어보더군요. 뭐야,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냐? 저는 웃으며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던 시절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지요. 내가 예전에 보던 그 감각이 다시 돌아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문틈의 손, 그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이게 단순한 피로나 착각이 아니라면 정말 그 창고 안에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날부터 저는 회사 창고에 가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불을 끌어간다거나 정리할 물건이 있다고 해도 일부러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아예 돌아서 다니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녔던 그 창고 주변이 이제는 아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입문이 닫혀 있어도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고 점심시간에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문득 시선을 돌리면 창고 벽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게 얼핏 비쳐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신 차리고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게 저의 착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가 있는 건지 점점 구분이 안 되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식이 있던 날 이후로 한참이 지난 어느 금요일 밤이었지요. 그날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정시에 퇴근했고 저 혼자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정확히 오후 7시 12분. 그 시각에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전보다 더 길고 더 선명한 소리였으며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이미 마우스를 놓고 있었지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켜봤지만 기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철문을 긁는 듯한 그 날카로운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사무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듯 울려 퍼졌지요. 진심으로 겁이 났습니다. 이게 절대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몸이 굳고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은 채로 귀만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창 너머로 창고 쪽 벽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 형체 같은 게 서 있더군요. 정확히는 검게 그을린 남자가 사무실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불에 그슬린 듯 옷이 너덜너덜했고 형체는 분명 사람인데 어딘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고개는 살짝 옆으로 꺾여 있었고 팔도 길게 늘어진 느낌. 그는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다가 가만히 창고 벽 앞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너무 무서웠던 건 창문을 통해 마치 제 시선을 느낀 것처럼 남자는 머리를 돌려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기계처럼 부자연스럽게 돌아서 제가 있는 방향을 쳐다보며 걷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와서 복도로 도망쳤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고 밖으로 나와 허겁지겁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사무실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지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헛것이 아니라 분명 그 창고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며칠을 망설인 끝에 결국 부장님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다행히도 부장님만 일찍 출근해 계셨지요.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 사무실에서 커피를 드시던 부장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창고에서 뭔가 봤습니다. 부장님은 처음에 못 들으신 줄 알고 커피를 마시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뭐라고? 뭘 봤어? 며칠 전에 야근하고 나가다가 그 창고 문틈 사이로 검게 그을린 사람 손이 나와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긁는 것 같다랄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밤마다 창고 근처에서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부장님의 표정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며칠 전에 검게 타고 몸이 비틀어진 남자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절 보고 있었다고요. 부장님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야, 너 장난치지 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본 적도 있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선명해서요. 그제야 부장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셨고 이윽고 마른 입술을 한 번 적시고 나서 낮게 중얼거리듯이 말하셨습니다.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얘기 말이야 나 말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지? 이 회사 다 합쳐도 그런 얘기 꺼낸 사람 너 처음이야. 부장님의 눈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아시는 게 있으신 걸까요? 제가 묻자 부장님은 입을 꾹 다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으시며 한숨을 내셨죠. 10년 전쯤에 과장 하나 있었는데 시제품 정리한다고 밤늦게까지 창고에서 일했거든. 근데 그날 밤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어. 아무도 안에 사람 있는지 몰랐다고. 화재 진압도 늦었고 결국 창고 안에서 죽었지. 근데 그 이후로도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야. 진짜야. 누구 하나 창고에서 뭘 봤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나도 그 얘기는 그냥 과거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지. 그걸 네가 지금 본 거라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은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리시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는 건가? 그날 이후 부장님은 며칠 동안 유난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일이 많아졌고 그날 창고 이야기를 나눈 뒤로는 저와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지요. 회사는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갔지만 저는 매일같이 창고 쪽을 지나칠 때마다 안쪽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을린 남자의 기계처럼 꺾였던 고개와 문틈을 긁었던 시커먼 손이 계속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사장실에 불려가는 일은 좀처럼 없던 터라 긴장한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대표님은 담배를 끄시고 제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시더군요. 창고에서 뭘 봤다고 들었어. 그 말에 등줄기를 따라 긴장이 훅 몰려왔습니다. 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모양이었지요. 네,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대표님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미 부장 얘기 들었겠지만 거기서 10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 1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봤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고 괜히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네. 우선 조용히 죄를 지내려고 해. 그 친구 아직도 거기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대표님은 무속인을 불러 창고 앞에서 조촐한 죄를 지내셨습니다. 정확한 절차가 어땠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날 회사는 조용했고 창고 주변에서는 하얀 천과 향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하게 들려오던 쇳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도 이제는 고요했고 문틈에서 보이던 손도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원래처럼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부장님도 전처럼 무표정한 농담을 던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된 건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간혹 비슷한 구조의 창고를 볼 때면 그때의 모습이 그려지긴 하더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곳에서 타 죽은 영혼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떠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문을 긁고 있었다는 것이 죽었던 그 순간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 같아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죄를 지냈고 잘 떠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새로운 신입이 말한 거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헛걸 본 거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처럼 영안을 지니고 있을 경우 남들이 못 보는 귀신을 쉽게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로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영안을 오래 갖고 산 사람들은 적응을 하기도 한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귀신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그 지역 그 위치에서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흉가나 장산범처럼 특정 지역에 출몰하는 귀신이 있을 경우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죠. 예전만 해도 TV 프로그램에 동네에 귀신 나온다는 말이 돌면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거 누가 제보한 거냐고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모 회사 근처에 나타난다는 여자 귀신 이야기인데요. 아마 공포학과 학생 중에서도 아실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올려봅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평소 공포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번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경기도 모처에 위치해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다양하고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권도 꽤 크게 형성되어 있고 상가도 많은 편에 속하죠. 그 중에서는 가장 번화가 상가가 바로 오늘 제보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지하까지 총 5층으로 구성된 이 상가는 평일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식당을 비롯해 병원, 은행, 골프 등 다양한 점포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나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회식을 하러 이곳에 방문할 테죠. 5년 전쯤 여기서 회식을 하다가 잠깐 나와서 선배랑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오줌이 마려워 저 혼자 따로 화장실에 들렀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부장님들도 많이 계셔서 빠르게 볼일을 보고 복귀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서 화장실 입구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 차마 그 안을 들어갈 순 없으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워낙 큰 소리가 났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도 단번에 달려오셨는데 그 사이 여자 화장실에서는 문제의 비명을 지른 여자분이 헐레벌떡 나오시더군요. 경비 아저씨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기겁을 하던 여자는 바로 대답도 못하고 계속 화장실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계속 화장실 입구와 여자를 번갈아 쳐다봤는데 이내 여자의 입에서는 이상한 여자가 있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방문객의 대부분이 회사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변태처럼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전혀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죠.
적어도 회사원들은 자신의 회사 근처에서 그런 짓은 안 할 테니까요. 게다가 여자라고 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자 경비 아저씨께서는 화장실 앞으로 가서 혹시 누가 안에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고 대답이 없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 4분 내 다시 나오셨는데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분이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그날 회식을 즐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2개월 안에 몇 번 더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깨 결림이 생기면서 점심시간에 병원을 가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때 간호사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엿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점심시간이지 사실상 사람들이 다 일을 할 3시 정도에 방문했는데 처방이 끝나고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병원 간호사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어제 실장님도 보셨다고 하던데 이거 무서워서 일할 수 있겠어? 이 말을 들은 다른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껏 지으면서 무서워서 혼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고 온갖 제스처를 다 취하더군요.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까지 호들갑을 떨까 싶었지만 이내 저를 호명하는 소리에 결제를 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블라인드라고 하는 회사 직원들이 쓰는 어플을 보다가 눈에 띄는 게시글 하나를 보고 클릭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가에서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글쓴이가 쓴 내용은 엊그제 거기 갔다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3층 테라스 쪽에 웬 여자가 서 있길래 쳐다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의 고개가 거의 100도 가까이 꺾여 있었고 눈에 흰자위만 있어서 꼭 누가 목을 매단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놀라서 올라가 보니 여자가 서 있었던 화단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술도 안 마신 상태에서 이런 걸 봤다고 혹시 아는 거 있냐고 묻는 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글에 달린 댓글 중에 봤다고 하는 그 여자는 귀신이 맞고 안 그래도 몇 달 사이 상가에 상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댓글에는 본인도 봤다고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은행 일을 보러 갔다가 화장실을 들르려고 화장실 쪽으로 걷고 있는데 웬 여자가 그 안으로 마치 미끄러지듯이 쓱 들어갔다는 거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겠지만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특히나 눈에 띄고 짧은 순간에도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답니다. 그런데 곧이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모든 변기칸이 다 열려 있었고 심지어 세면대 앞에도 사람 하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자 화장실 옆에 다른 문이 있는 것도 아니라 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한참을 여자가 어디 갔을지 고민하다가 나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말로만 듣던 귀신이 바로 내 근처에 있다고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기 위해 다시 상가를 방문했을 때 입구부터 뭔가 무섭고 혹시나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죠. 물론 귀신을 만나진 않았지만 이놈의 호기심 때문에 더 무서운 썰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결제를 하던 도중에 혹시 이 건물에 귀신 나오는 거 아냐고 지금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그들이 이야기한 걸 들었던 것은 말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블라인드 글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사이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층에 내과가 하나 있는데 여기 간호사가 최근에 죽었다고 하더군요. 여러 소문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가족의 빚을 다 지게 되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문제는 죽고 나서부터 자꾸 이 건물에 그 여자 간호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를 포함해 은행원, 간호사, 의사할 것 없이 여자를 봤다고 하고 이게 늦은 저녁 불 꺼진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사람들도 많은 점심시간에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건물 복도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평소 하던 말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사람도 그 여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기절해서 응급실을 갔다는 등 별의별 소문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구석탱이에 덩그러니 서 있거나 심지어 주차장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다들 퇴근도 일찍 하게 되었고 유동인구가 없는 주말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거물로 나오는 내내 온몸에 돋은 소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할 만한 재밌는 이야기거리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상가에 와야 할 일이 많으니까 괜스레 걱정도 되었고요. 다행히도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왕래하고 있고 더 이상 블라인드나 주변 점포에서 귀신 이야기를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제사를 지내거나 무당을 불렀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고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나는 목격담 하나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변기 칸에서 폰을 보며 이를 보고 있던 사람이 문득 휴대폰 화면에 비치는 사람 얼굴을 보고 고개를 들었답니다. 화장실 위에 거의 180도로 꺾여있는 여자가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상가를 갈 일이 생기면 꼭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은 자신이 애착했던 곳에 머문다고도 하죠. 아마 죽은 간호사 또한 본인이 일했던 곳에서 떠도는 게 아닐까 싶네요. 기이한 일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맨날 낚시를 하러 오던 조사가 있었는데 그날도 본인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랍니다. 같은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끼리 워낙 친하게 지냈던지라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말을 걸었는데 평소와 달리 전혀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몇 번이나 그 사람을 낚시터에서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미 죽은 지 한참이 지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밥 짓는 냄새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죠. 물론 너무나도 그리운 나머지 예전의 삶이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떠올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사망자를 직접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꼭 장례 지도사라고 해서 귀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상도 못할 만큼 섬뜩한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금도 장례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듣게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염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어느 누가 대놓고 교육하듯 알려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 일을 조금이라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입을 모아 똑같은 말을 하죠. 물론 처음에는 저는 그저 육체적인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망자의 몸은 생각보다 무겁고 죽은 지 오래될수록 몸이 굳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편함 때문이라기에는 이 말에 담긴 톤이 좀 다릅니다. 웬만하면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 뭔 일 생기면 혼자면 감당 못해요. 그리고 아무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하지 않죠. 이 일은 어디까지나 직업입니다. 귀신이나 이상한 현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였고 힘도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염을 혼자 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혼자 염을 많이 해봤고 별일 없이 지나간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맡게 된 고인은 70을 넘긴 남성분이었죠. 유가족들도 대체로 담담했고 장례식도 소박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의 염습은 제가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염습이 진행될 공간은 본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별동에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오래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증축한 외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고인의 시신은 안치실에서 미리 염습실로 옮겨져 있었고 수의와 소독 도구를 챙긴 후 저는 혼자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철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간 눅눅한 냄새와 함께 방부제 특유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안쪽에는 낡은 테이블 하나와 형광등 하나, 그리고 커다란 수조 같은 세면대가 전부였지요. 그곳에서 저는 평소처럼 염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염습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지요. 고인의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옷도 미리 준비된 사이즈가 맞아 큰 어려움 없이 착장이 가능했습니다. 전신을 소독하고 손톱과 발톱을 정리한 뒤 입가에 탈지면을 넣고 붕대로 턱을 감싸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등 뒤, 왼쪽 어깨 위쪽에서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인 것이었지만 꽤 확실하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염을 하다 보면 괜히 예민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분은 점점 더 뚜렷해졌지요. 고인의 다리를 붕대로 감던 도중 결국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지요. 염습실 안쪽 벽면, 작업대 오른편 위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오래되어 표면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유리에 사람의 실루엣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유리창 바깥에 사람이 바짝 붙어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형태였지요. 두 어깨의 높이 그리고 고개를 숙인 각도로 보아 분명 남성이었고 그 얼굴은 흐릿하게나마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료 장례 지도사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했죠. 그는 창문에 얼굴을 거의 붙이다시피 한 채로 안쪽,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멈춘 채 시선을 고정하던 저는 고인의 다리를 다시 수습한 뒤 곧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은 건물을 돌아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0초도 채 안 되는 거리였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몇 걸음만 가면 창문 반대편 벽이 나옵니다. 그 창문은 염습실 안에서 봤던 바로 그 위치에 달려 있었고 누군가 서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거리로는 5-6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닿는 구석마다 살폈지만 건물 외벽 뒤편, 화단 쪽, 심지어 철제 쓰레기통 뒤까지 살펴봤음에도 인기척 하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망쳤다면 자갈 깔린 바닥에서 신발 끄는 소리 하나 정도는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나왔던 그 찰나부터 바깥은 고요했지요. 잘못 본 건가? 눈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아까 본 실루엣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반투명 유리창을 통해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어깨, 고개, 얼굴 방향, 그리고 저를 정확히 향하던 자세까지. 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다시 염습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마음속에선 애써 이성적인 설명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냥 예민해진 거야. 혼자 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고인의 팔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붕대만 감고 수의를 덮으면 거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때 또다시 저는 시야 한켠으로 무언가 형체를 느꼈습니다. 염습실 한쪽 구석, 오래된 수건장 옆에 무언가가 서 있었지요.
정확히는 저는 고인의 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제 눈의 옆부분, 그러니까 주변시로 그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실루엣. 어깨, 팔, 머리, 형태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있다. 그 사실만이 머릿속으로 차갑게 휘감았지요. 이 염습실은 잠긴 문 하나만이 출입구였고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에는 고인과 저 둘뿐이어야 했지요. 심장이 고막을 때릴 정도로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분도 안 되는 순간이었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 그 구석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본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염을 고인이 서 있었습니다. 붕대로 턱을 고정하고 수의를 반쯤 입힌 상태였던 고인. 그가 염습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며 눈은 정확히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착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정신이 나간 걸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봤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마치 미끄러지듯 발을 떼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슬금슬금 무릎은 굽혀지지 않았고 어깨는 위태롭게 흔들렸죠. 그리고 단 몇 걸음 만에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고 그의 두 팔이 제 목덜미를 향해 뻗쳐 차가운 손끝이 제 살갗에 닿는 순간 세상이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어깨 아래가 저릿했고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지요. 염습대 위에는 고인이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염을 하고 있던 그 자세 그대로 수의는 가지런히 덮여 있었고 붕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좁은 골목길을 거칠게 달렸습니다. 한참을 숨을 몰아쉬며 건물 벽에 기대선 채 저는 정신을 수습하려고 했었지요. 도저히 다시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었고 이 염습은 제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다시 열고 염습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진 공간 속에서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붕대를 매듭 짓고 수의를 덮고 마지막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도망치듯 염습실을 나왔지요. 이게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겪은 첫 번째 기이한 경험입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위탁이 들어왔고 오늘 중으로 염습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무연고자의 경우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족이 없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도 기본 절차만 진행되고 곧바로 화장장으로 넘기는 시기였죠.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업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담당자는 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염은 가능한 두 분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언가를 직감했죠.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 쪽 담당자는 염습의 위험성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고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잠시 망설이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화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전신해요. 그 말이 끝나고도 상대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알겠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화상 사망자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도 하지만 염습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직이 심하지 않다면 기본적인 수위 차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염을 맞게 된 고인의 이름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연고 남성, 40대 추정, 화재 사망이라는 메모만 붙어 있었지요. 담당 직원이 철제 보관함의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기자 안쪽에서 투명 방수포에 쌓인 시신이 서서히 밀려나왔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얼굴은 절반 이상 탄 자국과 수포 자국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다물어져 있었지요. 절망에 뒤틀린 표정도 고통에 몸부림친 흔적도 없이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염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몸의 중심부는 손상이 덜했고 관절 경직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신을 들어 준비된 염습실 테이블 위로 옮겼습니다. 염습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손상 부위를 제외한 몸통과 다리는 움직임에 큰 제약이 없었고 수위도 무리 없이 입힐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얼굴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상태였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붕대를 감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시작되었지요.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몸도 무거웠고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눕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깊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눕혀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듯한 상태였지요. 눈을 뜨자 저는 어딘가 낯선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천장도 바닥도 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다는 것을요. 몸을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머릿속으로만 내가 누워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멀리서 또각또각하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구두굽 소리. 텅 빈 공간에 그 소리만이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쪽에서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건 금속문이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영안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누워있는 곳은 시체 보관함 아니라는 걸요. 저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팔을 뻗어 제 몸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오더니 가볍게 제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동작이었지요. 사람의 체중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저는 그대로 미끄러지듯 보관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누워있는 상태에서 끌려 나오는 감각은 명확했습니다. 몸 아래로 밀려나는 금속 선반의 진동,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 그리고 발목을 잡는 듯한 이상한 저항감까지 모두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생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염습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팔부터 붕대를 감기 시작했고 오른쪽 다리를 가지런히 펴고 수위를 덮었지요. 그 손놀림은 너무도 익숙해서 저는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평소에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움직임은 마치 제가 제 자신을 염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던 중 그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내 가슴팍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이 멈춘 채로 그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체 없는 얼굴이 마치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듯 시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분명히 제 눈을 보고 있었지요. 이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당해봐. 처음에는 미소처럼 보였던 입이 점점 찢어질 듯 벌어졌고 이내 그 웃음은 숨이 넘어갈 정도의 발작적인 웃음으로 번졌습니다.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순간 그는 미친 듯한 눈빛으로 수위를 덮고 끈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이 제 가슴을 조여오고 발목을 감싸고 머리까지 닿았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단 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지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보며 더 크게 웃었지요. 그는 천천히 제 몸을 들어 올려 관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소리와 함께 관뚜껑이 내려앉았고 마지막 남아있던 한 줄기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에서 목이 터져라 폐가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제 방 천장이 보이더군요. 꿈에서 깨어난 저는 어떻게든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더 잠을 잘 수는 없더군요.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고도 자꾸만 내 손에 붕대가 감겨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무영고 고인과 관련한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염습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건너뛰었던 신분 확인용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초정보와 신분증 복사본 한 장 정도였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신분증 4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신분증에 실린 그 얼굴이 꿈속에서 나를 꺼내 염습하고 관에 눕히고 내려다보며 웃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무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조금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때만큼 무섭고 잊을 수 없었던 적은 없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이 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주 가끔씩 이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꼭 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기억이 나곤 하죠. 일을 그만두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섬뜩한 경험을 할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보고 영상을 만드는 내내 괜히 상상을 하면서 섬뜩했습니다. 홀로 염을 하고 있을 때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꿈에서 본인을 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